70세가 넘으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70세를 넘기면서 인생의 희로애락을 경험하고 세월 속에서 점점 더 많은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때는 믿기 어려웠던 개념들이 나이가 들면서 그 깊은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나이가 들어 미신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흐르면서 그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인생은 미숙함에서 점점 깨달음으로 가는 여정이며 결국 많은 진리를 터득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격언과 노인의 말이 단순히 옛말처럼 틀렸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지켜야 할 세 가지가 있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시대에 맞추어 이해하고 엄격히 지켜야 하며 그래야 노년의 삶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부는 서로의 장례식을 보내지 말고 슬픔을 잘 이겨내라. 70세를 넘기면 죽음이 언젠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변에 함께하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친했던 친구들이 어느 날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나중에야 그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나이가 되면 대개 부모님도 이미 돌아가셨고 남아있는 것은 오랜 시간 함께했던 배우자뿐입니다. 자녀들이 곁에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녀들은 대부분 중년의 나이로 가정의 책임을 떠안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70세가 넘으면 생과 사의 차별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아무리 부부가 사랑하더라도 먼저 떠나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10년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면 누구에게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생로병사는 인생의 일부분이기에 누구도 이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슬픔을 잘 이겨내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혼자서 집에서 작별하고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슬픔은 남은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며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노인들은 배우자의 뒤를 따라가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이는 자녀들에게도 큰 고통을 안겨줄 뿐입니다. 부모님이 긍정적으로 변화에 적응하고 평화로운 삶을 이어가야 자녀들도 안심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형제자매에게 돈을 주지 마세요. 이제는 친척일 뿐입니다. 젊을 때는 흡혈귀 같은 친척을 경계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부부가 열심히 돈을 모아도 정작 자신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친척들이 이를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형제자매는 이제 친척과 다름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70세가 되면 형제자매의 관계는 그저 친척처럼 변합니다. 피가 섞인 관계라 해도 어떤 형제자매는 당신에게 돈을 빌리거나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으며 준비 없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박 아줌마는 젊었을 때 부모님의 뜻에 따라 연상의 남성과 결혼하였습니다. 결혼 후 그녀의 친정은 종종 도움을 요청했고 부모님은 그녀를 친정의 돈줄처럼 여겼습니다. 동생이 결혼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그녀는 비용을 부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모님도 남편도 세상을 떠났고 동생만 남았습니다. 65세인 동생은 며느리와 갈등을 겪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는 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박 아줌마는 자신의 오래된 집을 치워 동생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매달 25만 원의 임대 수입을 잃었고 이후 동생이 위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자 치료비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결국 세상을 떠났고 조카에게 치료비를 청구하자 조카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이처럼 형제자매는 나이가 들면서 각자의 가족과 자녀를 갖게 되고 이제는 친척으로서 관계를 유지할 뿐입니다. 경제적인 지원에 명확한 경계를 두어야 하며 이제는 가족이 아니라 친척으로 지내야 합니다. 셋째, 손자에게 집을 물려주지 마세요. 노후의 기초입니다.
어떤 노인들은 손자에게 집을 넘겨줌으로써 노후 보장을 얻으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집을 넘겨준다고 해서 자식이나 손자들이 노인을 부양할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지는 않습니다. 집을 받지 못한 자녀나 손자는 불만을 품고 집을 받은 쪽은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왕 할아버지는 70세가 되던 해 유일한 아들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후를 위해 손자가 자신을 돌보아 주리라 기대하고 집을 손자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왕 할아버지는 매달 40만 원의 연금을 받았고 특별히 건강에 문제가 없으면 충분히 여유롭게 지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을 물려준 후 3년이 지나자 손자는 집을 팔아버렸고 약속했던 부양도 단 3달 만에 끝났습니다. 결국 왕 할아버지는 거처를 잃고 월세로 지내야 했고 나중에는 요양원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세상을 떠났고 손자는 돌봐주지 않았기에 노년의 삶은 외롭고 쓸쓸하게 흘러갔습니다. 노인이 의지할 집을 잃게 되는 건 마치 등 돌린 늑대를 만난 것과 같았습니다. 옛말에 황금의 둥지에 은 둥지도 내 작은 거처보다 못하다고 했습니다. 70세 이후에는 집이 작더라도 자신이 소유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무의 작가는 본성과 착한 사람은 성수기를 지나도 여전히 순수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비슷한 사람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가장 외로운 존재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70세 이후 남은 세월이 얼마나 되든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착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재산과 집은 모두 자신을 위해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노년이 되었어도 손에 있는 돈과 지폐, 건강한 몸이야말로 가장 큰 의지처입니다. 돈이 있으면 자식이 필요해도 요양원에 갈 수도 있고 집안일을 돕는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며 자신만의 공간이 있다는 것이 마지막 자산입니다. 노년의 입을 조심하고 재산을 잘 지키며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여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 승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남은 생을 편안히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본 가장 통찰력 있는 삶을 사는 이는 아마 저의 동료인 것입니다. 그는 억지로 오래 살려고 하거나 무리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12년 동안 함께 일했지만 그는 저보다 4년 먼저 결혼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애틋한 사랑을 나누었지 건강 문제로 인해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녀가 없는 현실에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유머로 이를 덮곤 했습니다. 그는 아이 없는 것도 복이지 기저귀 갈 일도 없고 집 살 돈 모을 걱정도 없다고 농담하곤 했습니다. 그는 매우 명랑했고 그 사랑을 아내와의 관계에 쏟아부었습니다. 함께 요리하고 산책하며 외식을 즐겼으며 휴가 때는 여행을 다녔습니다. 저는 그런 그의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그러나 49세가 되던 해 그의 삶은 엄청난 시련을 맞이했습니다. 자랑하던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병에 걸리자 그는 48세의 승진 기회를 마다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아내와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주변 사람들은 그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가 떠난 지 7년이 지나도록 그는 직장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새로운 사람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세가 최소 1,600만 원인 좋은 집을 1,300만 원에 팔아 현금을 마련한 후 도시 외곽에 있는 작은 집을 구입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는 대도시를 떠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고향에 3천만 원짜리 소형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집은 작고 60평방미터의 아파트였으며 그곳에서 은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세상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사교를 피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저는 그와 재회했는데 그는 이미 이 도시의 은둔자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친구를 소개해 주려는 제 제안도 거절했고 여행도 사양하며 밖에서 술 마시는 것도 피했습니다. 그의 식사는 단조로웠고 아침은 빵이나 죽, 점심은 채소와 국 하나, 저녁은 주로 국수만 되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지내는 것이 몸이 건조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웃으며 책이 친구가 되어주고 꽃과 고양이 강아지가 함께하니 전혀 지루할 일이 없다 하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외롭지 않냐며 너무 단조롭게 살면 병이 날 수도 있다고 충고했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정해진 틀이나 방식은 없어요.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하면 그게 최고예요. 죽음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너무 두려워합니다. 오래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지만 그러한 태도는 오히려 삶을 더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제 동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을 굳이 오래 살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오히려 더 오래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때는 동료가 세상에 대한 충격으로 조금 어리석어졌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의 말이 정말 통찰력이 있다고 느낍니다.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이혼을 결심하셨고 아버지는 곧바로 재혼하셨습니다. 며칠 전 아버지는 저를 찾아와 집을 제 남동생에게 넘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을이 저녁 하늘을 물들인 작은 시골 마을 길가에 저는 남자친구인 재원과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방금 아버지 댁에서 나왔고 시원한 가을 바람이 불어와 마음이 조금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재원의 손을 꼭 잡고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었습니다. 너 같은 딸이 어디 있냐? 내가 너의 아버지인 이상 너는 나를 모셔야 할 의무가 있다. 돈을 주든가 집을 내놓든가. 아버지의 목소리가 저의 뒤편에서 크게 들려왔고 저는 가슴 깊숙이 칼날이 박히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분노에 찬 표정으로 집 앞에 서 있었고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저를 굴복시키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마음속에 감정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이 집은 엄마가 제게 남겨주신 겁니다.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고 입술이 떨리고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습니다. 재원이 제 손을 가볍게 두드리며 낮은 목소리로 신경 쓰지 마, 가자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꼭 잡고 뒤돌아 떠났습니다. 저녁 햇빛은 점차 사라지고 거리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짙어진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실망과 함께 어느 정도의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제야 당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알 것 같아요. 저는 1986년에 태어났습니다. 당시 저의 가족은 작은 시골 마을에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평범한 노동자였고 낮은 월급으로 저와 집안 어른들을 부양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우리 집이 항상 갈등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저를 차가운 시선으로 대하셨고 저는 항상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어린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딘가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궁금해진 저는 집으로 돌아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윤성은 엄마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점차 자라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저를 차갑게 대하는 이유가 제가 여자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버지도 저를 향한 애정이나 관심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성적이 좋아 상장을 받았을 때도 아버지는 그저 그래라고 짧게 대답한 뒤 자리를 떠나곤 했습니다.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저는 늘 외면받았습니다. 어른들은 모두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었지만 저는 혼자 구석에 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관심을 얻고 싶었고 저의 노력을 인정해 주기를 바랐지만 아버지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병에 걸리셨을 때 저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암말기라는 진단을 받던 날, 저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이 집에서 유일한 의지처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병세뿐 아니라 어머니가 결심한 결정 또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왜 이혼하려고 하세요?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결단력이 가득했습니다. 윤서야, 내가 떠나면 너 혼자서 더 힘들어질 거야. 아버지가 너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너도 잘 알지 않니? 이유는 너를 위해서이기도 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야. 저는 어머니의 결정을 믿을 수 없었지만 그녀의 태도는 확고했습니다. 이모와 외숙 모두 어머니의 결정을 지지했고 모두가 어머니 편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집을 지켜야 하는 이유,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집 한 채를 남겨주셨습니다. 이 집은 내가 앞으로 의지할 수 있는 집이야. 절대로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잘 지켜야 한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신신당부하셨고 저는 마음속에 불안감이 가득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곧바로 재혼하셨습니다. 제 어머니는 아버지가 공장에서 만난 10살 이상 연하의 여성이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반감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도 새로운 가정이 필요하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태어나면서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동생을 유난히 아끼고 마치 저라는 존재는 이미 잊은 듯 했습니다. 제가 집에 가면 아버지는 건성으로 인사만 하고는 바로 동생을 돌보러 가셨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새 어머니에게 아들 위해 돈을 모아야 해. 장차 집을 사서 결혼도 시켜야지.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이혼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이혼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훨씬 더 힘들었을 겁니다. 동생이 태어난 후 아버지는 저에게 돈을 자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치료비를 핑계로 삼았다가 나중에 그 돈이 동생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윤서야, 내 동생은 아직 어리지 않니? 내가 누나니까 좀 더 도와야지.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고 참지 못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미 충분히 도왔어요. 동생 문제는 아버지와 새 어머니가 알아서 해결하세요. 저도 제 삶이 있어요. 아버지의 얼굴은 일순간 어두워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누나로서 동생을 도와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김씨 집안의 핏줄, 그 정도는 해야지.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와 저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여러 차례 무리한 요구를 해오셨지만 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재혼과 결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알게 되면서 상황이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할 거면 내 엄마가 남긴 집은 동생에게 양보해라. 진정집을 들고 시집가는 법이 어딨냐? 남편이 그 집을 빼앗아 가면 어쩌려고 그래? 저는 이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지, 그 집은 엄마가 제게 남긴 거예요. 왜 제가 동생에게 줘야 하죠? 아버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엄마는 이미 죽었어. 이제는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때 내 엄마가 죽어가면서 내가 그 부탁을 들어준 것뿐이지. 아버지는 이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너는 매달 나에게 30만 원을 주든가 아니면 그 집을 넘겨라. 그 무리한 요구에 저는 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집을 잘 지켜라.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해야 한다. 저는 아버지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집도 드리지 않을 거고 매달 30만 원도 드리지 않을 겁니다. 제 삶을 살아야 하니까요. 다만 매달 10만 원은 드릴 수 있어요. 더 이상 저를 동생을 위한 돈줄로 여기지 마세요. 아버지의 얼굴은 순간 울긋불긋해졌고 그는 화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막심한 것, 너 같은 애가 있을 줄이야. 내가 널 고발할 거다. 내가 부르는 걸. 저는 차갑게 웃으며
재원의 손을 잡고 떠났습니다. 뒤에서 아버지의 고함이 들려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개의치 않았습니다. 재원은 제 어깨를 감싸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법적으로 내가 그에게 돈을 줄 의무는 없어. 그 집도 내가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니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점차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래의 길이 힘들겠지만 이번에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엄마가 남겨주신 집을 지키고 제 자신도 지켜내겠습니다. 아버지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겠습니다. 재원과 저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이제 저는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어머니의 선견지명 덕분에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을 배웠고 더 이상 과거의 가정관계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저와 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성장하고 행복을 나누며 천천히 나이 들어가 봅시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